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이 서울에 모이는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일정과 화제 참가자를 살펴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부모들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톨릭 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가 정통 교회처럼 홍보에 나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 실험동물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불필요한 동물 실험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이 모이는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돼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주요 일정과 화제의 참가자를 김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 시그니스 세계총회. 총회 조직위원회가 행사를 12일 앞둔 오늘 세부 일정을 설명하고 의미를 짚어보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강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의 주제는 디지털 세상의 평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그니스에 보낸 특별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폭력과 침략의 발발로 특징 지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포럼 등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 행사로 꼽히는 스터디데이에서는 초연결 시대에 고립된 개인, 가짜뉴스와 신뢰의 위기, 우리 삶의 터전 지구 지키기라는 세부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이 마주한 엄중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교황님께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디지털 시대의 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이 시대의 문제점을 가톨릭 정신으로서 해결하는 방향을 저희들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 참가자들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묵주 600여 개를 직접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유수의 커뮤니케이터들도 이번 총회를 찾습니다. 먼저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화상을 통해 시그니스 행사에 참여합니다. 최초의 평신도 출신 교황청 장관인 파올로 루피니 박사도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첫날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초연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극도로 고립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상반된 양상 같은데 그 모습을 진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나갈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들의 포럼, 그리고 세계 언론인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국제 언론인 포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가톨릭 국제 행사로는 최초로 메타버스 기술이 도입됩니다. 직접 현장을 찾기 어려운 이들은 총회의 다양한 행사들을 가상세계를 누비며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임 시그니스는 영어 사인과 불을 뜻하는 라틴어 이그니스의 합성어로 세계총회는 4년에 한 번 열립니다.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오늘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들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톨릭 교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끝이 없는 돌봄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돌봄 체계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맞물려 돌봄의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 3명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찾아왔습니다. 부모들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인 부모들에게 아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정말
일종의 폭력이라도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리로 나가게 됐죠. 가스레인지를 만져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보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들이 언제든지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어서 어디로 납치될 수 있고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데 32살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박순옥 씨도 집에선 밥을 먹지 않고 간질 경기를 하던 자녀가 시설에선 행복해한다며 시설이 없어져선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집에 오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1박 2일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시설에 가서 잘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곳이 저희 아이한테는 낙원이잖아요.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불합리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런 탈시설 계획이 실질적으로는 다 구비되지 못할 때에는 여러 미흡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감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 교회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면담은 강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과 이 땅의 모든 장애인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정 대주교는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안아주고 묵주와 상본 등의 선물도 전했습니다. 부모들의 눈엔 어느덧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뻥 뚫어지는 것 같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엔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해온 서울대교구 주수옥 신부와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의 홍보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교회라는 이름을 붙여 정통교회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에 실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의 전면 광고입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알리는 내용으로 신천지인을 내세우며 세력을 강조했던 과거 광고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일간지에 실린 광고에서는 단체명을 신천지 예수교회라고 표기했습니다. 연사로 나서는 이만희 씨에게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붙였습니다. 신천지가 거액의 광고료를 들여 정통교회인 양 홍보하고 이미지 세탁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새롭게 탈바꿈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고 종교가 익숙지 않은 이들은 자칫하면 신천지를 정통교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 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끝에 교회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으면 정통의 어떤 인정받은 또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그 이름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신천지는 언론 광고 외에도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으로 공개 홍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천지 청년자원봉사단 위아원을 출범시켜 사회와 거리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유사종교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이만희 씨의 사후를 대비해 내부 결집과 공신력 따지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희 교주의 이제 사후를 또 대비하는 어떤 형태의 변화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신천지에서는 그걸 통해서 일간 종합지들이 자신들을 실어줬기 때문에 나름 공신력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그 내부 단속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그 기회를 만들어내죠. 최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청춘 반환 소송과 사기 포교 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춘 반환 소송은 신천지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형사 기획 소송으로 현재 3차까지 진행됐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국내에서 각종 실험에 동원되는 동물의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규제하려면 대체시험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I'm not a space bunny. I'm a tester. My daddy was a tester, my mum, my brothers, my sisters, my kids, all testers, and they all died doing their job. 실험 동물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애니메이션 영화 랄프를 구해줘의 한 장면입니다.
랄프와 같은 실험 동물은 국내에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488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0만 마리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 288만 마리였던 실험 동물은 5년 새 200만 마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전체 실험 동물 중에서는 실험용 생쥐인 마우스가 65%를 차지했습니다. 실험에 가장 많이 동원된 종은 설치류였고 어류와 조류, 포유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실험 동물 중 절반에 이르는 동물이 고통이 가장 심한 2등급 실험에 동원됐습니다. 2등급 실험이라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건데요. 동물에게 독성 물질을 투약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술 과정을 걸치는 시험들을 말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은 경련을 겪거나 심경이 손상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이렇게 또는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등급 실험에 동원된 동물의 수는 총 218만 마리, 전체의 45%에 이릅니다. 캐나다 1.8%, 유럽연합 11%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연구윤리 정보 포털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째, 가급적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실험 방법으로의 대체. 둘째, 같은 양의 데이터를 얻는데 사용하는 동물 수의 감소. 셋째, 어쩔 수 없이 동물 실험을 하더라도 가해지는 고통과 비인도적인 처치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 대체 시험을 위한 개발과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2년 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규제하기 위해선 국회에 묶여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불필요하게 지금 계속 발행되는 그런 동물 실험들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을 인간 편의를 위한 실험 도구가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피조물인 모든 생명은 우선 평등하고 귀하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작용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사람의 어떤 욕심이 그런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